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국정감사 나흘째를 맡고 있습니다만 민생 국감이라기보다는 정쟁 국감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정치 현안을 놓고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보상 대책과 함께 해외여행 중 사고가 날 경우 대처 요령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임기 전에 대표직에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준석 리스크를 걷어낸 국민의힘은 심기 일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사이 문자 메시지 논란을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기문란과 헌정유린 증거가 명백하다며 공수처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넉 달 만에 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3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침체를 경고하며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가 이미 시작돼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실내 방향제로 많이 사용하는 인센스 스틱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됐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제품명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5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 내륙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글날인 일요일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또 당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 결정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심기 일전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문자 논란을 대감 게이트, 권력 유착이라면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입장에서는 한시름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당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당을 짓누르던 가처분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심기 일전에서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당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잘하도록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로 사실상 다음 총선 출마가 어려워진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위 발표 뒤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우리 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계기로 한번 이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도 한번 좀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어요. 친 이준석계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아침 YTN에 출연해 법원 결정 뒤 이 전 대표와 만났는데 이 전 대표가 당원과 국민을 만나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을 나갈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문자 논란과 또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등에 대해서 집중 비판하고 있죠.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 논란을 권권 유착이라고 규정하며 다음 주 공수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기문란이자 헌정유린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윤 대통령이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게이트, 즉 대감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기업 감세, 강릉 현무투 실패 사고 등 현안을 공개회의에서 일일이 거론하며 비판했는데 특히 독도 근처 한미일 군사훈련 논란과 관련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네, 오늘 국정감사 나흘째입니다. 아무래도 각종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청 국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각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수사 등을 두고 경찰청을 상대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기소 의견 기소 날짜까지 그냥 쫓겨가면서 한번 제대로 조사 못하고 5줄 서면 조사 받아서 한다는 게 이게 만족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보 최은순 씨에 대한 서면 조사도 아직 안 했잖아요. 했어요?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밝혀드리기는 그렇고요. 절차에 따라 나머지는 다 밝히면서 왜 이건 못 밝히냐 말이에요.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부처 국정감사에서 탈북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지난 정부에서 한 행태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하자 야당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밖에 원자력위원회 국감에선 여당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내 원전 수출 시장이 붕괴됐다고 지적했지만 야당은 원전 회기는 세계적 추세의 역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당원권 정지 추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질문에 당무 관련 사항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징계 받았는 데 대해서도 어떤 소감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다른 질문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런 당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 그다음에 가족, 또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소위 말해서 어떤 권력 남용에 의한 이런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9%로 지난주 해외 순방 직후보다 5%포인트 상승하면서 하락 추세에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를 기록해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오르며 2주 동안의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63%로 같은 기간 2%포인트 떨어졌고 나머지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와 비교하면 60대 이상과 정치 저관심층 등에서 변화가 큰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방문 도중에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방과 관련해서는 부지한 말실수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주장에 63%가 동의했고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논란을 유발했다는 주장엔 25%가 공감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의 원작자로 지목된 영국 만화가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프리랜서 만화가인 스티브 브라이트 씨는 YTN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파란색 기차를 빼면 소재와 주제가 완전히 다르고 학생이 그린 기차가 토마스 기차인지도 모르겠다면서 저작권을 문제 삼을 생각은 절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이 자신의 그림을 봤을 가능성은 극도로 적어 보인다면서 설령 봤다고 해도 영감을 받은 것일 뿐 표절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지금으로선 대선 출마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법무적인 거 이외에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십니까?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답변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럼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예. 어제 오후 북한 군용기 12대가 시위성 편대 비행을 해 우리 공군 전투기 30여 대가 출격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오후 2시쯤 북한군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로 구성된 비행편대가 1시간가량 비행하며 한때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시선은 항적이 나타났을 때 군이 감시하고 추적하는 지점의 선으로 이를 넘은 북한군 편대 비행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우리 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F-15K 등 전투기 30여 대를 출격해서 즉각 대응했습니다. 한미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 연합 기동 훈련을 진행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에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과 호위함 동해함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 벤 폴드함과 베리함이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이 다양한 채널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핵실험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미리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다른 방안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시나요? 하여튼 이 안보 북핵 대응을 해나가는 그 안보 협력 3개국이 외교부 또 안보실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좀 통화를 좀 나눴고요. 하여튼 이 북한의 이 핵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그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아주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미일 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훈련이라며 한반도 영내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도 동맹과 함께 대응해 나가고 추가 조치할 준비도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일 공동훈련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방어적 차원의 훈련으로 영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3국 훈련에 반발해 무력 도발에 나선 것을 직접 반박한 겁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한일 정부와 함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s I mentioned in my opening remarks, our focus continues to be on consulting closely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to include South Korea and Japan, on how to best and most appropriately respond to these types of actions.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핵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가 국제사회와 이웃국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재차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책임을 지도록 할 여러 조치가 있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We continue to have a number of tools available in our tool belt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both through U.S. government efforts, but also continuing to work through our multilateral institutions as well. 유럽연합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유럽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2차례 성명에 그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와 에너지 등 내부 문제로 대북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3국의 동해 미사일 방어 훈련 장소를 미국이 일본해로 표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미 국방부 웹사이트는 어제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훈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훈련 장소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훈련 내용을 알리는 배포 자료에서 한미 해군과 일본 자위대 함정이 일본해에서 3자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펼쳤다고 설명했는데 몇 시간 뒤 한일 사이 수역으로 표기를 바꿨습니다. 지난 8월 경상수지가 넉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한국은행은 9월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를 기록하겠지만 에너지 수급에 대한 근본 대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가 결국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8월 경상수지는 30억 5천만 달러 적자로 2년 4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적자가 재현된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같은 달 74억 4천만 달러 흑자에서 무려 104억 9천만 달러나 역성장했습니다. 교육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몰리는 시기인 4월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해왔습니다. 4월이 아닌 달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2012년 1월이 마지막일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44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572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7.7% 늘었지만 수입은 617억 3천만 달러로 무려 30.9%나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운데 석탄, 가스의 수입액은 1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석유 제품, 승용차 등 수출 주력 품목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IT 경기 부진, 대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늘면서 상품 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9월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해 연간 흑자 달성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경상수지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 움직임에 크게 취약하다며 에너지 수급 구조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을 억제하고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업무 현황 자료에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가 5, 6%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환율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은 올해 5%대 초반, 내년엔 3%대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은은 글로벌 금융시장 교란에 대비해서 달러 유동성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가동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함께 해결하고 싶을 때 분식집을 자주 찾게 되는데요. 끝없는 물가 상승 여파로 동네 분식집도 음식값 인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재현 기자. 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분식집입니다. 네, 외식 물가 오름세가 큽니다. 동네 분식집 역시 고물가로 시름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각종 사리를 넣어 먹는 즉석 떡볶이 집인데요. 최근 물가 상승 여파로 계란, 튀김류 등 일부 사리 가격을 올렸습니다. 밀가루 값도 크게 뛰어 라면 사리 가격도 올려야 하는데 쉽사리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민층이 많이 즐겨 찾는 떡볶이인데 가격을 좀 올릴까 하는 생각을 진작부터 했었는데 쉽사리 올리지를 못했어요. 올릴 때는 조금 미안한 감이 있었죠. 이곳 가게는 최근 3년 만에 떡볶이 가격을 1,000원 올렸습니다. 대부분 재료 가격이 뛰었기 때문인데 특히 떡볶이에 들어가는 각종 채소값이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한 단에 1,500원쯤 하던 파는 3,000원까지 올랐고 양배추는 5,0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름세가 워낙 크다 보니 인상분만으로 재료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킨 만큼 1,000원 올리는 것도 정말 내키지 않았다고 떡볶이 사장님은 토로했습니다. 그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외식 물가 상승률이 9%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떡볶이 가격 상승률은 11.7%를 기록했고 김밥은 12.9%, 라면도 11.8%까지 올랐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는 서민 외식을 책임지던 분식회까지 물가 상승 여파가 덮친 모양새인데요. 안 오른 게 없는 요즘 국민 간식 떡볶이마저 오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더 클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분식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0% 이상 급감하면서 11조 원에 못 미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76조 원에 영업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매출은 2.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2% 줄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세계 경제 침체를 경고하면서 2.9%로 낮춰 잡았던 내년 성장률 예측치를 더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가 이미 시작돼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지 워싱턴대 연설에 나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 등 잇따른 위기로 전 세계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만 국제사회 분열로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More fragility, greater uncertainty, higher economic volatility, geopolitical confrontations. 그러면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더 낮춰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3.6%에서 2.9%로 한 차례 낮췄던 내년 성장률을 한 번 더 하향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은 3.2%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측치를 더 낮춰 잡은 건 그만큼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말합니다. I am the natural optimist, but today I stand in front of you and I need to say more likely to get worse than to get better. IMF 총재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 이미 둔화하면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수출 수요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세계 생산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o give you a sense what is $4 trillion, this is the size of the German economy. IMF와 세계은행은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연차 총회를 열어 글로벌 경제 위험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IMF 총재는 경제가 둔화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부터 잡아야 한다며 각국 중앙은행은 계속 돈줄을 재는 긴축 재정을 단호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전남 담양에 있는 제지업체 한솔 페이퍼텍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화물차에 깔려 운전자가 숨진 데 이어 최근에는 지붕을 수리하던 50대도 추락해 변을 당했습니다. 공장 측이 외부에 지붕 수리를 맡겼는데 적절한 안전 조치가 없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사망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낡을 대로 낡아 녹슨 지붕에 지름 1m 크기의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지붕을 고치던 53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쯤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그물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일단 지금 아니고요. 변을 당한 A씨는 공장 측이 외주업체를 통해 지붕 수리를 맡긴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지지대조차 없는 등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노후가 됐고 또 이번 태풍으로 해서 상당히 좀 피해가 좀 있었는가 봐요. 공사 발치사이면은 거기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고. 한솔 페이퍼텍에선 지난 2월에도 짐을 내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60대 운전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당시 어찌된 일인지 대형 유압식 징카는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눈으로 봐도 기본적인 조치조차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특히나 중소사업장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고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줄지 않을 거라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패널을 건네받다가 추락했다는 동료 작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계약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휴양지로 유명한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갔던 한국인이 한 호텔 수영장에서 갑자기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자마자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우리 사회에선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무단 취식, 이른바 먹튀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 여행객이 베트남 다낭에 있는 호텔 수영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났어요. 그 유족 측이 지금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진 거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건 개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베트남 다낭은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이제 베트남 유명한 휴양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족이 여행을 간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보면 이제 커뮤니티 글을 올린 분은 피해자의 오빠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피해자의 여동생이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일단 뭐 수영장 들어가면 이제 층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발을 한번 담궜는데 으악 하면서 갑자기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잃었고 그걸 보고 피해자 오빠의 부인이 이제 들어가려고 시도한 거예요. 시도하는데 전기가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걸 느끼니까 결국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긴급 요청을 했는데 호텔에서 긴급 구조요원을 보냈어요. 보내서 다시 밖으로 피해자를 옮긴 다음에 인공호흡이랄지 그런 거 했는데 결국 이제 사망하고 말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호텔에 이제 인공호흡 해가지고 별로 차도가 없으니까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여러 요청을 했는데 병원에서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이제 사망을 하게 이르게 된 건데 피해자 오빠 입장에서 이제 해외잖아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것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올려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처지인 거죠.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올케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다가갔더니 전기가 오르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게 감전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감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영장에 발을 한 발 담궜는데 그때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았다는 것은 그 감전 아니면 이걸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케가 수영장 들어가려고 했는데 본인도 전류가 찌릿하는 걸 느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에 꺼내서 이동을 해서 긴급 조치를 하려고 할 때도 몸에서 전류기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제 수영장은 감전사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베트남의 법의학 센터에서 아마 부검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수영장 자체에서 감전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외국이랄지 좀 유명 휴양지 가면 이제 수영장에 저녁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이 조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수영장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영장 물을 갈아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펌프랄지 그런 걸 작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블 연결을 해서 케이블을 미리 담궈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누전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수영장은 이제 수영장이 뭐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지금 피해자가 처음 들어갈 때 그 부분의 전류가 좀 다양의 전류가 많은 전류가 흘렀고 또 건너편에는 좀 전류가 좀 약했던 걸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뭐 감전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부검을 한다랄지 해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사고 원인 규명은 부검 등을 통해서 좀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베트남하고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호텔이 뭐 다국적 기업인지 아니면 이제 베트남에만 있는 호텔인지 이제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다국적 기업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베트남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일단 과실 자체는 거의 100% 호텔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전사다고 한다면 수영장은 물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가장 잘 흐를 수 있고 거기에 수영객이 들어가면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살려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다고 한다면
또 경우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계속 병원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이 사실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있어서 호텔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있어서 직접적인 거의 뭐 100%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 이제 베트남은 또 한국과 좀 다르고 또 뭐 법 체계 같은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유족의 입장에서 보는 좀 굉장히 답답할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네.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여행자 보험이잖아요. 네. 이 경우도 여행자 보험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는지 예.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예를 들어 이제 패키지로 갔다 하더라도 패키지 여행을 모집한 측의 과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요즘은 상당히 많은 보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해외여행자 가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항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가입을 해요. 그래서 특히 해외여행자 가입을 했을 때 해외여행 가면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병원비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몇백만 원 될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억 단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다고 한다면 예.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입이 됐다고 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그 구상권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베트남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네. 워낙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예. 공안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측에 과실이 있다는 걸 100% 인정을 시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 왜냐하면 이것 자체는 이제 소송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사관에서는 공안에게 계속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의 어떠한 법 절차 이런 것은 영사관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영사관 관계된 뭐 전문 변호사랄지 그런 거 연결시켜서 피해자 측에서 물론 뭐 생명과 뭐 돈과 바꿀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 일단 이러한 불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현지에서 영사관만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사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다른 언론 보도 보니까 이 호텔 측이 지금도 정상 영업을 하는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 보면 어떤 보도는 예. 임시 휴업을 했다고 그래요. 뭐 수영장 문을 닫고. 근데 어떤 보도는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예약을 이미 많이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뭐 호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성수기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이제 손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영업적인 이익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수영장에는 보통 안전을 위해서 구조요원들이 항시 이제 수시에 배치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없었나 봐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난 다음에 요청을 해서 긴급 구조요원이 왔다고 하니까 네. 아마 그 당시는 긴급 구조요원이 없었고 이제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네. 그때 급하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음 사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전 취식 사고 뉴스를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또 일어났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횟집에서 이번엔 22만 원어치를 먹고 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갔더라고요. 네네. 예. 남자 5명, 예. 뭐 여성 1명이 와서 이제 횟집이면 상당히 단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22만 원어치를 먹고 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 경우가 아니죠. 근데 코로나 때는 좀 잠잠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지금 이렇게 무전 취식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로나 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예. 팬데믹 이후에 어떤 좀 영업의 매출도 좀 올리고 이전에 손해봤던 걸 좀 많이 전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뭐 이런 무전 취식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식당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또 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 CCTV 화면을 올리셨겠어요. 그런데 또 이게 초상권 침해 때문에 얼굴 저렇게 다 가려야 된다면서요? 네네. 이제 얼굴은 다 가려야 하는데 예. 우리가 이제 신상 정보 공개는 뭐 아시다시피 강력범죄에 한해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예. 신상정보위원회에서. 그렇지만 이제 무전 취식 같은 경우는 뭐 강력범도 아니고 예. 또 개인적으로 그냥 올려서 잘못하면 명예훼손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물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침해 법익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걸 올리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향후에 발생할 본인에게 어떤 부담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 워낙 CCTV가 발달해가지고요. 근데 저 사람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이미 얼굴을 다 찍혔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저 사람 동선을 다 쫓아갈 수 있어요. 예. 결국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다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자동차를 타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CCTV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찍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무전 취식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잡으려고 맘먹으면 뭐 시간의 문제지 잡기는 쉬워요. 그런데 네. 이제 그 다음에 잡고 나서 과연 이 사람들이 보상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고급차를 거죠. 타고 음식을 먹으러 왔었나 봐요. 예. 뭐 굉장히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오늘은 더군다나 6명이 왔다 그러잖아요. 예. 여자까지 한 명 같이 끼어서 그러면 야 오늘 돈을 먹고 일단 우리가 튀자. 그리고 공짜로 회를 먹자. 이런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22만 원이지만 굉장히 죄질은 불량한 거죠. 이게 지금 강력범이 아니어서 사실 벌금은 10만 원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의성이 드러나면은 벌금도 좀 달라지나요? 근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벌금 10만 원, 또 구류, 과료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22만 원, 30만 원, 50만 원 먹었는데 벌금 10만 원 물고 끝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무전 취생 고의성이 없는 경우야. 그러니까 먹고 나서 뭐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카드가 없어. 근데 그냥 가버렸다랄지. 그러니까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할 때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뭐 6명이 와서 회를 22만 원어치 먹고 도망을 가면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사실 형량이 낮진 않아요. 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게 횟수가 많아지면 이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죠.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자수하셔서 음식값도 지불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이제 뭐 뉴스에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들의 안전성을 검사해서 문제 있는 제품명을 공개해왔습니다. 일부 제품들은 유해물질이 검출돼도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밝히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센스 스틱이라고도 불리는 향은 최근 실내방향제로 젊은 층 사이에 인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5년 전 인센스 스틱 제품을 태울 때 나오는 유해 물질을 검사했습니다. 모두 10개 제품을 검사했는데 절반인 5개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을 초과한 벤젠이 검출됐습니다. 벤젠은 1급 발암물질로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와 섞인 채 흡입하면 백혈병과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어떤 제품이 문제인지 알고 싶은데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이름까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센스 스틱을 태울 때 나오는 유해 물질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검사해 그 결과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 알리고 기준 마련을 건의해왔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물론 이행 시한도 없다 보니 기준 마련 작업이 5년째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제도에서 마련 검토를 저희가 요청 또는 이제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업상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회시를 해주시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할 부처인 환경부는 이미 한국소비자원 요청을 대부분 반영해 인센스 스틱 관련 유해물질 기준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제품 구성 성분만 규제했을 뿐
정작 제품을 태울 때 나오는 유해 물질에 대해선 아무런 기준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센스 스틱을 피울 땐 알아서 조심하라는 결론인데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진짜 마음 놓고 제대로 못 쓸 것 같아요, 인센스를. 네, 그런 성분이 나오는데 계속 쓸 수도 없는 데다가 어떤 거에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네,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인센스 스틱뿐만이 아닙니다. 재작년 합성가죽 소파 제품 조사에서는 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비롯해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는데 소비자원은 이 역시 유해 물질 기준이 없다며 제품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권고 사항이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볼게 이런 식의 대응은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준 신설을 검토하는데 전문가 자문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업계 입장도 고려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자원이 기관들의 제도 개선을 요청한 138건 가운데 3년 이상 방치된 것만 39건으로 전체의 28%에 이릅니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이 가장 큰, 소비자들이 가장 큰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선되기 전까지라도 좀 이제 정보를 좀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의 안전 권고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이행 시한을 정하거나 연구 용역 등 검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한 양조위 배우가 본인이 선택한 출연작들과 함께 관람객들을 만납니다. 양조위 씨는 K 콘텐츠의 성공이 기쁘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송강호, 전도연 배우와 함께 작품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한 홍콩의 양조위 배우. 레드카펫에 등장하자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로 아시아 대표 배우를 환영했습니다. Thank you for my Korean fans. 부산국제영화제만 4번째 방문으로 한국과 오랜 인연이 있는 양조위 배우는 먼저 팬들의 열정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华语之音的观众朋友，大家好，我是梁朝伟。因为很久没有出席过那么隆重的场合，所以我每一次上台都会很紧张的。我觉得我从第一次来釜山电影节就已经感受到那种热情。 한국 나이로 환갑을 맞은 양조위 배우는 이제는 연기를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됐다면서 1980년대 초 드라마로 데뷔했던 시절로 돌아가 다시 드라마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即係當嗰個緣分出現咧，即係我覺得唔一定係荷里活啦，即係甚至冇係韓國啊、日本啊、台灣啊，因為我以前我覺得所有都係一個緣分嚟嘅，即係當咁啱嗰個緣分出現嗰時候，咪。 지난해 할리우드 데뷔작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에서 악역을 연기하기도 했던 양조위 배우는 연쇄살인마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K 콘텐츠의 활약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함께 일하고 싶은 한국 배우를 꼽았습니다. 我其實一直都好欣賞宋康昊同埋全導演，咁係好希望有機會可以同佢哋可以拍到一部電影。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아시아 배우 최초로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화양연화와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암화, 해피투게더 등 양조위 배우가 직접 선정한 출연작 6편이 상영됩니다. 또 야외 무대에서 오픈토크를 통해 관객들과도 만납니다. YTN 홍상입니다. 내일 저녁 화려한 불꽃이 서울 하늘을 물들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잠시 쉬었던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올해 축제는 We Hope Again이란 주제로 열리는데요.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다시 희망의 불꽃을 쏘아 올린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전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불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불꽃 연출 구간은 기존 원효대교에서 한강 철교였는데 올해는
마포대교로까지 확장됐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한 중고마켓에는 불꽃이 좀 더 잘 보이는 장소를 빌리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4시간에 20만 원을 주고 불꽃 촬영을 하려나 봅니다. 4시간에 50만 원으로 발코니를 빌려주겠다는 글도 올라왔고요. 한강 근처 호텔들의 객실은 축제 날짜가 나온 뒤에 며칠 만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불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찾았을까요? 3년 전 축제 당일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여의나루와 노들 그리고 샛강역 인근 상권의 매출이 크게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여의나루역의 경우 축제 전후 토요일보다 매출이 226% 증가해서 이용객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또 노들역과 샛강역 인근 매출도 각각 200% 넘게 올랐습니다. 주최 측은 숨겨진 불꽃 명당으로 이촌 한강공원을 추천하는데요. 여의도 한강공원과 달리 불꽃을 가까이에서 볼 수는 없지만 한강뷰 그리고 불꽃쇼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았습니다. 또 동작구는 불꽃축제 관람 편의를 위해서 노량진 축구장을 개방하고요. 사람이 너무 몰리는 게 싫은 분들은 남산타워, 노량진 주차타워, 또 노들섬 등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축제에 10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했습니다. 행사 진행을 위해서 여의동로와 여의상류 나들목은 통제하고요. 대신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은 70회 더 늘려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불꽃축제 관람 팁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의외의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지 마라. 이 답변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또 TV로 그냥 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저희 YTN에서도 내일 축제가 열리는 시간에 축제 현장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축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축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 임실에서는 3년 만에 치즈 축제가 다시 열렸는데요. 기상캐스터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이 무척 좋아 보이는데 현장 나가보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임실엔 치즈 축제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축제인 만큼 그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날씨까지도 축제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듯합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천만송의 국화꽃들은 더욱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고요. 여기에 풍미 좋은 치즈 맛까지 맛볼 수 있어서 시민들도 축제를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쌓고 있는 듯합니다. 2022 임실엔 치즈축제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총 7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녁 6시 광장 메인 무대에서는 유명 가수와 함께 화려한 개막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요. 셰프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도 열릴 예정입니다. 또 치즈 장터와 다양한 먹거리들도 준비돼 어른, 아이 모두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코너가 가득합니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는 국화꽃의 아름다운 경관을 계속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을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방문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낮 동안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날이 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시 1도, 대구 10도, 대전 9도, 춘천은 7도 등 일부 내륙에서는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도는 곳이 있겠고요.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0도, 광주와 대구는 2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글날인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며 기온은 더 내려가겠고 월요일 서울 낮 기온은 14도에 머무는 등 날이 더욱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낮에는 쾌청한 가을 날씨를 느끼기 좋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날이 쌀쌀해집니다. 큰 일교차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항상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죽을 거를 알면서도 가서 싸우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죠. 독립적으로 비판적으로 의사 판단을 하고 역사를 아는 사람들, 권위주의 리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တော်လှန်ရေးဆိုတာကျွန်တော်တို့ကတစ်ခုလုံးကိုပြင်ပြောင်းလဲမယ်အဲ့ဒီထဲမှာစစ်တိုက်တာလည်းအစိတ်ပိုင်းတစ်ခုပေါ့နော် ကိုလည်းအဲ့လိုမျိုးမတေချင်ဘူးလေအသက်ဆုံးရှုံးမဆုံးရှုံးလိုက်ချင်ဘူးဒီလိုဆန္ဒပြလေးတစ်ခုလည်း 네, 국정감사 나흘째를 맡고 있습니다만 민생 국감이라기보다는 정쟁 국감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정치 현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